형부, 언니 오기 전에 빨리. 그 떨리는 목소리가 욕실 문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제 여동생,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들려온 건 제 남편, 준호의 거친 숨소리. 그 순간 제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완벽하다 믿었던 제 인생은 그 소리만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정원 오디오북 팟캐스트 소라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영. 올해 45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25살에 준호를 만나 결혼했고,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 하나를 둔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성실했고, 저는 가정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야 마땅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 충격적인 광경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남편과 제 여동생이 함께 욕조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본 순간 제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여보. 믿었던 두 사람이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의 몸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지독한 현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흔들리는 초점, 흐릿한 사진. 하지만 그건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미영아,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변명하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제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밖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다급한 목소리, 애원하는 소리. 하지만 저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발자국도 안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겨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나왔을 때 저는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소리 없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베란다로 나온 수진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언니, 한 달 전쯤 형부가 술 마시고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해줬어. 내가 먼저 안았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제 손에 들린 휴대폰 속에는 어제 찍은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증거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 위로가 욕조에서 함께 목욕하는 것까지 가는 거야? 미안해. 처음엔 정말 그냥 위로였어. 그런데 형부를 매일 마주치다 보니까 보름 전에 술 마시고 들어온 날, 그날 형부랑 선을 넘었어. 그 뒤로 4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병가를 내고 돌아온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 모두 어제의 지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죄책감과 분노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둘이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20년의 결혼 생활, 가장 믿었던 동생과의 자매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분노만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손님방으로 옮겼고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집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친구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 망가진 제 모습을 본 정희는 저를 다그쳤습니다.
너 혼자 그 집에 계속 있으면 미쳐버릴 거야. 저는 결국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던 정희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그 명함은 제게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복수. 그래, 복수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배신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샤워하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잠 못 자는 것 같던데? 걱정돼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 문자로 안부를 묻다니. 제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는 그들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휴대폰으로 그 화면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정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이제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머리로 이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희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우리 집인데 뭔가 달라진 느낌. 거실로 들어서니 준호와 수진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맥주 캔들이 놓여 있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불편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어차피 미영이는 이혼 못해. 애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들은 얼마나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수진, 짐 싸서 나가. 당장. 준호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그를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맥주캔과 소주병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그건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맥주, 소주, 그리고 콘돔. 구매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영수증을 들고 있는 제 손을 본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이미 제 눈빛을 읽었는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수진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준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딸이 돌아오기 전까지 저는 준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하지만 그는 어설픈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었고 그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고 재산 목록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 주식 잔고. 하나하나 증거로 남겼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사진과 메시지, 그리고 영수증을 보고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 처음엔 무시했지만 문자는 계속해서 왔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수진은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미친 짓인 거 알았는데.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 내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걱정되잖아. 수지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으려 했지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은 여전히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됐어, 더 들을 필요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소문은 무서웠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제가 수진을 내쫓았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분위기는 준호를 고립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봐. 다 아는 것 같아.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날, 시댁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쌀쌀맞게 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네가 수진이를 내쫓았다며? 그래서 우리 준호가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에 시달린다는 거야? 2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수요? 두 사람이 함께 욕조에 있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도요? 20년 동안 명절마다 왔지만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댁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홀가분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고 결국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저는 준비해 둔 서류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좀 심했니? 그래도 이혼은 좀... 저는 법원 앞벤치에 앉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부모님의 신뢰까지도.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이혼 재판은 예상대로 제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로 받은 현금과 위자료를 합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동네 상가 1층에 자리 잡은 아담한 가게였지만 햇빛이 잘 들어와 꽃들이 예쁘게 자랐습니다.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듣고 한참을 울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응원해줍니다.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일을 돕기도 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행복해? 딸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외롭고 경제적으로 빠듯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하는 저녁, 꽃집에서 보내는 오후, 친구와의 수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수진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이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는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은 분명 더 나을 겁니다. 저처럼 당신도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